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음 주 잘 보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8주차 수업이고요. 자, 오늘 도시개발법 싹 정리하고, 자, 그리고 정비법 앞부분까지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요약지 81페이지. 자, 이것을 보겠습니다. 요약지 81페이지. 도시개발법에서 우리 저번 주에는 개발계획 수립해갖고 개발구역의 지정. 자, 5까지 다 봤죠. 자, 그러면 개발 사업이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라고 하고요. 이 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개발 구역 지정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정권자라고 하고요. 자, 도시개발법은 이 지정권자가 주인공이죠. 자, 그럼 지정권자 원칙은 자치권이 있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저희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면 관할구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5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직접 지정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지정권자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이제 누가 사업할 거냐, 요 시행자까지 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이런 게 없고요. 그냥 지정권자 지정, 그럼 고자가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81페이지 그 중간에 이제 2장 개발 사업의 시행, 저부터 한번 봅니다. 그런 시행자로 지정받아갖고 이제 사업할 수 있는 자들 크게 우리가 이제 2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공공 부분의 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다라고 하고요. 먼저 국가하고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9회 때 국가는 개발 사업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틀리게. 우리나라는 1기, 2기, 3기 신도시 다 국가가 개발하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만 따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고요. 행정청인 시행자. 그럼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인 시행자입니다. 그 비행정청 중에서도 공기업들이죠. 국가가 만드는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이게 다 국가가 만드는 공기업이고요. 이 지자체가 만드는 공기업인 지방공사까지, SH 같은 지방공사까지,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애들 묶어갖고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청하고 공기업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에서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되죠. 그리고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다 자동적으로 민간입니다. 그래서 민간도 능력이 되면 개발 사업 다 시행할 수가 있고요. 먼저 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 사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자 될 수도 있죠. 다음에 조합은 제한이 있죠. 전부 한지 방식. 전부 토지 소유자 돌려받는 한지 방식으로 할 때, 그때만 시행자 됩니다.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은 절대 시행자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거 이외에도 이제 회사들 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민간부문 이거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만 사업의 일부를 대행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행과 관련해서 지금 근래 3년 연속 기출이니까 공공부문, 민간부문 구분할 수 있어야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의 지정에서 그 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지정권자 지정, 고자가 시행자 되죠. 자, 먼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에서 1번에 국가나 지자체, 그것만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다 비행정청인데 그 2번에 공공기관, 토지주택공사 할 때 토자, 수자원공사 할 때 수, 농어촌공사 할 때 농, 관광공사의 관, 철도공사 할 때 철, 그 다음 매 공공기관 할 때는 매, 그래서 토, 수, 농, 관, 철, 매 6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이런 거는 또 해당사 없어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하는 거지 신도시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 3번에 정부 출연기관, 그것도 정부, 국가가 돈 내갖고 만드는 공기업이죠. 공공기관은 국가가 100% 투자해갖고 만들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자본금 50%를 초과해서 출자해갖고 만드는 다 공기업이죠. 정부 출연기관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국가철도공단. 저희 국가철도공단하고 그 위에 한국철도공사, 그거하고 달라요.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이거는 KTX사, 그거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이죠. 그럼 국가철도공단이 KTX 선로도 깔고 역사도 짓고 하는데요. 우리 KTX 역사는 규모 자체가 거대하죠. 그럼 시골 같은데 역사만 떨렁 지어놨다. 그러면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역사 주변을 싹 개발, 그거를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그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그게 또 29회 때 기출.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가 된다 해서 다 틀리게. 그래서 한국철도공사가 아니고 국가철도공단입니다.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거는 이름대로 제주도 개발할 때만. 그러면 정부 출연기관 2개.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할 때, 그리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 개발할 때. 그래서 이 정부 출연기관은 일반적인 시행자 아니고 특별한 경우만 시행자가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지방공사까지요. 그래서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거기까지 묶어갖고 다 공기업들. 그래서 행정처하고 공기업 묶어갖고 공공. 나머지는 다 민간사업 시행자들이죠. 그 5번에 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이 토지소유자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6번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합. 조합의 동그라미 조합은 하루에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이죠.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됩니다. 자, 그게 정돈에는 정답죠. 정답 지문이었죠. 조합은 전부 환지.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봅니다. 7번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얘기하죠. 수도권에서도 한복판. 이런 서울특별시에서 저 이전하는 법인들. 우리 서울에 대학이라든지 공장들 많죠. 대학교가 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거를 이전 법인이라고 그러죠. 공장이나 대학들. 8번에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거기에 등록사업자. 그 아파트 건설회사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가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서 주변 개발할 수가 있죠. 또 9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자, 이게 토목회사. 우리 인프라 까는 거, 뭐 도로 놓고 철도 놓고 다 토목공사죠. 이게 토목공사 할 수 있는 토목회사들. 또 10번은 끝에 부동산 개발업자, 그게 부동산 개발회사. 소위 우리 뭐 기획부동산 이렇게 부르고요. 또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회사. 그래서 그 7번부터 11번까지 이전 법인부터 건설회사,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들도 다 능력이 되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회사는 당연히 공공이 아니고 민간. 그래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구분하고요. 자, 그럼 밑으로 갑니다. 하루 2번에 전부환지 방식에서의 특례. 그런 원칙은 이제 이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 그럼 고자가 시행자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례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 그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 그렇죠?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딱 끊고요. 그래서 법 자체에서 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우선권 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고요. 조합은 이때만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되죠. 근데 딱 끊고요.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지자체 동그라미,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지방공사 동그라미, 신탁업자 동그라미. 그래서 4명 그거 묶어갖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토지 소유자는 조합이 아니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또 예외가 돼요. 근데 거기에 그 밑에 국가는 없습니다. 국가, 지자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그래서 국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30회 때 또 기출문제 정답이죠. 그래서 지자체 등은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 박스에 보시면 1번 그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 그 1년 동안 하면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그럼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도 안 합니다. 그럼 전부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하면 딴 사람이 신청이 있어도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 줘요.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해요. 이유는 거기다 할 마음이 없어요. 마음 X 이렇게 딱 써두시면 되죠. 그럼 자기들이 할 마음이 없다. 이때는 전부환지 방식에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죠. 또 이번에 지자체 장이 시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럼 공공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때도 전부환지 방식이지만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3번의 시행 규정. 자, 오늘 지자체 등이 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시행 규정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시행 규정. 그 다음에 또 규약. 또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이 개발사업 시행할 때는
개발사업 어떻게 할지 규약이라는 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그 시행 규정이나 규약 이런 것들이 다 개발사업 이렇게 하자 스스로 정하는 자치규범이에요. 그래서 자치규범이 주체에 따라서 용어가 좀 다르죠. 그리고 조합이 할 때는 정관이라고 불러요. 조합은 정관.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이라고 쓰고요. 공공, 지자체 등이 할 때는 규정이라고 합니다. 규정. 그래서 공공은 규정, 토지 소유자는 규약, 조합은 정관. 그래서 이 자치규범의 용어를 부채에 따라서 다르게 쓰고요. 그거는 정비법도 똑같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사업의 대행, 여기다가는 별표. 그럼 사업의 일부를 대신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대행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주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공공사업 시행자, 공공사업 시행자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설계나 분양 같은 개발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건설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공사업 시행자만 설계나 분양, 나중에 이제 택지가 조성되면 택지 분양 업무 이런 사업의 일부를 건설회사 같은 민간에게 대행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중 사업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에서 한 3개 주고 민간에서 2개 주고 모두 고른 것은 그게 28회 때 기출이죠. 그래서 공공인지 민간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 갖고 물어봤고요. 취지는 간단해요. 공공이 개발사업 다 해먹으면 민간 부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개발사업 할 때는 민간한테도 사업의 일부를 좀 나눠줘 갖고 민간도 먹고 살 수 있게끔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일 때만 사업의 일부를 대행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가로 5번 시행자의 변경. 시행자의 변경도 그 옆에 타이틀에 보듯이 뭐 잘 물어보죠. 그럼 지정권자 시행자 바꿔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 시행자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시행자 바꾸고 그런 거 아니죠. 시행자 사업을 안 하거나 또는 못하게 됐을 때 이때는 지정권자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유 4개 있어요. 4개에다가 어망 하나 딱 껴갖고 그래서 잘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1번 그게 항상 핵심입니다.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죠.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또 하나의 별표.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그러면 실시계획의 인가가 나면 착수해갖고 사업할 수가 있는데 2년이 지날 때까지 착수도 안 했다, 삽질함도 안 했다, 뭐 사업 안 하니까 시행자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착수기간 2년 줍니다. 실시계획 인가 나면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그게 제일 중요한 논점. 그 다음 2번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다. 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으면 바꾸는 거죠. 또 3번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부도나 파산이 나면 할 수가 없게 됐으니까 바꾸는 거죠.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읽어봐도 뭐 논점이 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 그럼 전부 한지 방식이니까 누구한테 우선권을 준 거냐? 토지 소유자 조합. 얘들한테 우선권 줬는데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떠나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럼 우선권을 줬는데 개발구역 조합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첫 번째 실시계획 인가 신청도 안 합니다. 이유는 거기다 쓰세요. 능력이 없음. 능력 X. 그래서 우선권을 줬는데 능력이 안 되면 바꿉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는 뭐 간단하죠. 전부 한지 방식일 때는 얘들한테 우선권 줬는데 능력이 안 돼갖고 1년을 호송. 그러면 시행자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경사회에서 물어볼 만한 논점은 그 1번 아니면 4번이죠. 2년인지 1년인지 그거 갖고 장난치는데 그거 2개 뭐 다 외우고 싶으면 외우시면 되고요. 그 1번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그게 핵심. 그것만 알았어도 29회 때는 마치고요. 그 1번 2년 내 착수 안 했다. 이거를 맞게 줬으면은 정답으로 나올 게 몇 번밖에 없는 거냐. 4번. 그게 28회 때. 그래서 2개를 뭐 다 굳이 외울 필요 없이 1번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1번 맞게 나왔다. 그럼 답으로 나올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내 착수 안 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이 시행자 파트에서는 뭐 제일 중요한 논점이 되죠. 조합. 그래서 조합은 전부 한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를 조합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합 설립하려면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이 개발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아줘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해요. 정관은 이제 조합의 자치규범.
조합이 개발 사업 어떻게 할지, 개발 계획의 위치부터 조합은 누가 되고 사업비 얼마씩 내고 어떻게 할지 막 스스로 정하는 거죠. 이 정관 작성에서 지정권자한테 와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왔습니다. 그럼 지정권자는 개발법에 적합하면 설립 인가 내주게 되고요. 자, 인가 받으면은 대표자는 30일 내 조합 설립 등기까지 다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 등기를 하면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조합은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줘야 성립하죠. 그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의 명칭, 목적, 대표자 이런 내용들을 등기해서 공시를 해야 성립하니까 저희 조합은 이름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인. 조합원과는 별도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돼서 조합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 그래서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조합이 되죠.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그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떠나면 7명 이상이 그 밑에 정관부터 작성.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조합 설립의 인가는 지정권자한테 받습니다. 지정권자. 그 다음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변경할 때도 갖다 왔다 끊고요. 변경할 때도 인가. 새로 할 때 인가 받았으니까 변경도 함부로 못해요. 변경할 때도 다 똑같이 인가 받아야 되고요. 근데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고. 신고 또는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 해줘라. 근데 여기서 경미한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1번. 얘 아주 잘 물어보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사무실 이사 갔다. 그죠? 사무실 이사한 거. 그거는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2번. 인가 신청 전에 동의. 거기다 불평. 자, 얘도 뭐 매년 나오는 거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개발구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그렇죠?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또는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그렇죠?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도 대다수 토지 소유자 원하는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부터 받습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더니 개발계획 수립하는데요.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부터 받아야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환지 방식이라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부터 받아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조그만 것이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도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2 각각의 동의받아라. 그럼 똑같다. 이유는 조합은 언제만 시행돼야 된다. 전부 환지. 그럼 조합 설립의 동의는 이꼴 환지 방식으로 개발 사업의 동의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든 조합 설립을 하든 다 동의 요건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입니다. 국공유지 포함.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희 개발법에서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그게 아주 독특한 거죠. 국토법, 건축법 이런 데서는 다 국공유지 제외. 그런데 개발법에서만 국공유지를 포함. 그것도 뭐 맨날 물어봐요. 그 다음 이번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서 공유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대표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불 것. 다만 그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일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요건이요. 똑같은 기준에 따라 똑같은 요건에 동의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 박스 밑으로 갑니다. 또 그다음에 4번에 자,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게 공법의 대원칙. 인가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해 준 것은 언제까지는 철회, 물릴 수 있는 거냐? 신청 전까지. 그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동의한 거 물릴 수가 있고요. 철회할 수 있고. 자, 철회하면 고자는 동의자 수에서 당연히 제외입니다. 또 하나 5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본다. 딱 끊고요. 그럼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다시 동의받을 필요 없이 그냥 동의로 승계가 됩니다. 다만 고자도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얼마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밑으로 합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법인 또는 법인.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법상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조합이지 성격은 사단법인이요.
그래서 또 그럼 이번에 대표자는 설립인가 받으면 30일 또는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조합 설립 등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의무적으로 등기하고요. 그 밑에 등기하면은 성립한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고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법인. 그래서 밑에 보면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즉 보충 적용한다라고 하고요. 이 이름이 조합이라고 민법의 조합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고요. 자, 밑으로 합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밑줄. 그럼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맞아요.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안 됩니다. 그럼 개발 사업은 철저하게 뭐만 놓고 하는 사업? 토지. 이해관계인도 토지 소유자. 그래서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만 됩니다. 그런데 저 하루에 보면 동의 여부 불문. 그래서 동의를 했든 반대를 했든 이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다 조합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 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안 돼. 동의를 했든 반대했든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 됩니다. 그럼 또 그러면 이번에 조합원의 권리. 자, 박스에 1번 보시면 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할 때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한 의결권. 그렇죠? 그걸 조합원의 권리라고 그래요. 또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이 있다 이러면 틀려. 면적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요. 딱 끊고. 다만 근데 공유 토지일 때 공유 토지는 공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하고 있을 때는 항상 대표 한 명만 의결권이 있죠. 다음은 거기에 대한 특칙. 구분 소유자는 대표 하나가 아니죠. 각각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조합원의 의무. 자,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의 운영, 개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즉 사업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비. 그럼 조합원은 나중에 새 토지 환지 받는데 그냥 환지 날로 먹는 거 아니죠. 다 사업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는 평등한 의결권, 의무는 사업비를 내야 된다.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가로 5번에 조합의 임원.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합에 두는 기관이다라고 하고요. 자, 개발조합이나 정비조합이나 조합의 기관. 먼저 집행기관으로서 임원이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이 조합을 집행, 운영을 해간다라고 하고요. 근데 임원이 지 맘대로 조합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 총회가 있죠. 그래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일정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사결정, 의결을 하면 의결한 것을 임원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기관으로서 총회, 집행기관으로서 임원. 자, 얘들은 반드시 필수적, 반드시 둬야 되는 필수적인 기관인데요. 자, 조합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합원 한 장소에 모여갖고 일일이 다 의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 총회 대신 의결하기 위한 기관,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원회를 또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의원회는 총회 대신 의결합니다. 경미한 것들은 대의원회가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개발조합에서는 대의원회가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그래서 이게 또 특징. 저는 임원부터 하나씩 봅니다. 그 임원은 필수적 집행기관이라고 하고요. 조합에는 조합장 1명, 이사감사, 임원을 둔다.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둔다. 반드시 두는 필수적인 집행기관. 그럼 또 하나 2번. 임원의 자격.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즉 조합원이어야 하고 딱 끊고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총회 또는 총회에서 선임. 그럼 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서 하는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그 다음 또 앞으로 하셔갖고 그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돼요. 조합원. 즉 임원이 되려면 일단 뭐가 돼야 되냐? 조합원이 되려면 토지 소유자이어야 되니까 조합의 임원은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24회 때는 정답.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 조합원이 돼야 되고요.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니까 임원은 결론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3번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사무 총괄,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딱 끊고요. 즉 조합을 대표해서 이끌어가는 게 조합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칙이 하나가 있죠. 다만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만큼은
감사 또는 감사가 대표합니다. 그럼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하고 계약 소송하는데 이때도 조합장이 대표하면 자기가 자기하고 계약하고 소송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걸 자기 대리의 금지. 그때만큼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4번 임원은 그 조합에 맺죠.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그럼 이사가 조합장이 되고 이사가 감사가 되고 이딴 거 안 된다 그죠?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이나 직원 겸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밑에 줄 다른 조합에 있죠. 임원이나 직원도 겸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하게 겸직금지입니다. 그 조합도 안 되고 다른 조합도 다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겸직금지. 그 다음 5번의 결격. 다음에 다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 임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것도 요새 잘 장난치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고 임원의 결격이.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답은 9요.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이 결격에 해당하게 됐을 때는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게 개발조합에서는 특징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다음 날 자격 상실. 그런데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주택법에서요.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볼 정비사업조합도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입니다. 다 당연 퇴임인데 도시개발조합만 다음날 자격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그 1번하고 2번 맨날 나오는 거죠. PP미. 그래서 제한능력자. 또 2번 파산자. 얘들 뭐 될 수 없다 그러면 맨날 짱 받고 있는 애들. 그래서 제한능력자, 파산자 뭐 그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하셔갖고 바로 6번에 대의원회. 일단 대의원회 전에 일단 조합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가 돼요. 총회에서 이 조합원들이 중요한 안건, 뭐 정관 변경 같은 거. 정관은 조합의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 정관 변경하거나 임원을 뽑고 이런 것들은 다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조합을 너무 많으면 일일이 총회에서 의결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원회라는 걸 둘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 6번 대의원회 그거는 임의적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문제 29회 때도 아주 요새 그냥 잘 물어보고 있어요. 대의원회.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케 하기 위해서 즉 총회 대신 의결할 수 있게끔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다. 임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조합만 아주 독특해요. 대의원회가 임의적. 그래서 29회 때는 조합원 100명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아요. 100명이면은 50명 이상이니까 대의원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물어본 거예요. 100명. 그 다음 또 하나 2번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 수는 조합원 총수 100분의 10 이상. 있죠. 적어도 조합원 10% 이상 대표를 뽑아갖고 구성하고요. 그리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합니다. 역시 대의원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대의원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즉 총회 대신 의결할 수가 있는데 다음 사항은 제외. 그게 논점이죠. 그래서 박스에 보면 1, 2, 3, 4, 5 5개. 그거는 제외. 그 말은 대의원에 갈 수 없다. 그 5개는 반드시 총회에서 합니다. 그게 작년에도 단독 기출. 23회, 20회 다 정답 기출. 그래서 그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거 그게 별표고요. 자, 박스 1번 정관 변경 정자에다 또는 정관 이 조합의 자치규범 헌법 같은 거 이 정관 변경은 반드시 총회에서요. 이거는 개발조합이든 정비조합이든 다 똑같아요. 무조건 정관의 변경은 총회에서 합니다. 그 다음 2번 개발계획의 수립 개자에다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 또 3번에 환지계획의 작성 환자에다 또는 환지계획. 그 다음 4번에 조합 임원회 선임할 때 임자에다 또는 임원회 선임. 그래서 조합장 뽑고 이런 것들도 반드시 총회가. 그 다음 5번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합병할 때 합자 또는 합치고 해산하고 조합을 없애는 거. 조합의 본질에 관한 거니까 5가지. 1, 2, 3, 4, 5 그거는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총회에서 해야 되고 대의원회가 할 수 없다. 그래서 5개. 정계, 환, 임합 5개입니다. 정계, 환, 임합. 그래서 앞글자 그대로 따갖고 외웠어도 작년에 또 환지 예정제 갖고 그 환자가 환지 예정지가 아니고 환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계, 환, 임합 정확하게 5개 외워놓고요. 그리고 문제 풀고 틀리면서 이제 확실하게 또 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계, 환, 임합.
자, 여기까지 시행자들 쭉 봤어요. 그러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냥 지정. 근데 전부한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전부한지로 사업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시행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 말 그대로 실시계획. 자, 요거부터 작성해갖고 인가받습니다. 그럼 실시계획의 의미는 공사계획이죠. 시설 사업을 하든 개발 사업을 하든 다 공사계획. 현재 공사계획이니까 주된 내용이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다른 공사에 관한 계획인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갖고 작성합니다. 이게 논점.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 개발 계획은 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게 다 포함된다 그랬는데 딱 하나 지구 단위 계획만 없다라고 그랬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럼 웬 또 지구 단위 계획이냐 할 수가 있고요. 자, 저번 시간에 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면은 자동 도시적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된다. 의제가 되죠.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됩니다. 그럼 국토법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해줘야 되죠. 지구 단위 계획 몇 년 내 수립? 3년. 3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나온 거죠.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실시 계획에 포함해갖고 작성하니까 결론이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 계획 작성해갖고 인가 신청. 근데 3년 내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개발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해제 사유에서 제일 중요한 거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3년 주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지구 단위 계획. 요것 때문에 3년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시행자 인가 신청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 근데 시행자 지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사업의 지침,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하고요.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개발계획 수립한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역시 또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럼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잘 작성했더라. 그럼 실시계획 인가하고요. 그 인가한 것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합니다. 항상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은 고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나면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개발법에서는 착수기간도 주고 있죠. 실시계획 인가 나면 몇 년 내 착수해라. 2년 내 착수. 2년 내 착수 안 하면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사유에서 역시 핵심 2년 내 착수 안 하면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딱 중간 허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들이 다 연결이 돼요. 개발구역 지정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2년 내 착수해서 사업해라. 안 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딱 중간에 허리기 때문에 중요한 숫자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보면 실시계획의 작성,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이때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이죠. 어다 필표.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기 때문에 3년입니다. 3년 내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내용의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 자금, 공사 기간 자, 이런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해라. 그래서 주된 내용은 공사계획이죠. 그 다음 또 기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요. 그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개발계획 수립한 사람,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밑에 인가.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인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그럼 좀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도 지정권자, 실시계획의 인가도 지정권자. 지정권자한테 와서 인가받아요. 근데 또 그러면 2번 그 인가 전에 의견 청취. 이게 또 독특한 거죠. 그럼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데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여기서 딱 끊고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두고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군,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인가 전에 의견 청취하는 거는 토지 소유자, 주민 의견 듣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의 의견 듣는 거냐? 하급 행정청.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해라. 이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 위계질서론을 따지면 돼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 구청장, 하급 행정청에 의견 들어가고 인가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그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인가받아야 된다. 딱 끊습니다. 그럼 새로 할 때 인가받았으니까 변경도 함부로 못하죠.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항상 새로 할 때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다만 경미한상의 변경은 그러하지 않다.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미한 변경. 그걸 이제 국토부령에서 박스에 보시면 1, 2, 3, 3개 썼는데요. 3개만 있는 게 아니고 끝에 몇 번까지 생략이냐? 7번. 그 7개 있는 거예요. 그거 또 한 개씩 물어보는데 그 어떤 거는 5%도 있고 어떤 거는 10%도 있고 뭐 다양한데 그걸 일일이 경미한 거를 다 외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요. 변경할 때도 인가 받는 게 원칙. 그런데 면적 10% 범위에서의 감소, 10% 범위에서의 변경 이런 거 물어봤다. 그게 뭘 물어본 거냐? 경미한 상의 변경을 물어본 거구나. 딱 개념 잡아야죠. 그래서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는데 뭐 10% 범위에서의 변경은 인가 받아야 된다. 그런 거 물어봤다는 게 경미한 변경이구나. 딱 개념 잡아갖고 그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나 인가했으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한다. 고시. 고시 거기까지 보고요. 고시하면 이제 첫 번째 효과, 이제 시행자는 비로소 공사에 착수, 사업할 수가 있고요.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받았다고 공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공사하려면 공사계획,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야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이제 2년 내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효과, 그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은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딱 끊고요. 자, 이 경우 좀 전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사항 중 이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것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즉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다. 그 얘기고요. 그럼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다 결정 고시가 됩니다. 그럼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됐다. 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효과 이제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발 사업이 다 끝나갔고요. 내 택지를 분양받았어. 그 분양받은 땅에 내 맘대로 건물 못 짓는 거예요.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대로만 건축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건축도 다 통제하면서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옆 페이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실시계획 인가고시 나면 이제 2년 내 착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런데 혼용 방식도 있어요. 혼합해 갖고 할 수 있는 혼용 방식도 있죠. 자, 환지 방식부터 하나씩 봅니다. 자, 환지 방식은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그러면 농지나 산지를 공사해서 대지로 개발하면 당연히 효용이 증진되죠. 또 공공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그걸 두 글자로 환지가 필요하니까 환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당연하고요. 또 이번에 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갖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안 그래도 수용 방식은 보상금 확보가 어렵다 그랬는데 땅값도 지가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수용 안 되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갖고 하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 밑에 수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하는데요. 뭐를? 택지. 집단적인 택지의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그때만 강제적인 수용 방식. 그래서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한다는 게 뭐예요? 강제적으로 다 뺏는다, 그죠?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강제 취득. 그래서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 일률적으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 그때만 수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혼용 방식은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혼합해갖고 하는 것을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혼용 방식으로 할 때는 각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도 있고요. 분할 혼용 방식, 분할 동그라미. 그 다음 분할 안 하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죠. 미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동그라미. 그래서 혼용 방식일 때는
반드시 분할해서 시행해야 된다? 틀려.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 안 하고 미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방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재정론에도 그냥 단독 기출이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공공설의 정비가 필요하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고 1번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다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방식이 많으니까 한 개밖에 없는 수용 방식을 딱 정리하면 돼요. 수용 방식은 딱 한 가지. 언제 봐? 집단적인 조성 공급.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때만 수용. 나머지는 다 환지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이번에 시행 방식 변경할 수도 있어요. 얘도 재정론의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 없다. 뭐 절대적인 게 아니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 누가 변경할 수 있는 거냐? 그게 논점. 시행자가 시행 방식 변경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맨 앞에 주어가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있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집가 상승 등 여건 변화가 있으면 그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자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지정권자. 이유는 이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다 뭘로 정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개발계획이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개발구역 정해서 누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지 개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정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이 시행 방식은 개발계획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이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절대 시행 방식을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시행 방식도 변경할 수가 있죠.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수용 방식 나오는데요. 저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